급한 거 먼저 말씀을 제가 짧게 드렸고요. 제가 나름대로 시장을 평가하고 원인과 향후의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요. 아까 메타의 사례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문화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랑은 상당히 멀어져 있는 그 주식 시장이에요. 코스피가 십몇 년 동안 지금 15% 올랐는데 미국 다우가 200% 이상 올랐고 나스닥은 300%가 올랐어요. 근데 우리 시장은 15% 올랐는데 그 오른 것도 시가총액은 2배로 늘어나 있어요. 1,050억, 1,100억 하다가 지금 2,000억 넘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금 조달자를 위한 시장으로도 우리도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없이 벤처기업들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계속해요. IPO를 막 미친 듯이 해요, 정말. 매년 IPO를 하고, IPO한 기업들 몇 년치의 주가 궤적을 보면 처참해요. 그런데 또 신규 상장할 때는 위를 열어나가서 당일날은 주가가 막 300% 오르고 400% 오르고. 아니, 나 이거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 정말. 이건 누구를 위한 그거인지 정말로 저는 이걸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셔서 해외로 옮기셔야 돼요.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미국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 단기적인 뭐 지금 뭐가 많이 오르고 뭐 내가 10% 먹으려고 20% 먹으려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 구도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다운 주식으로 옮겨가셔야 된다. 해외 주식이라고 해서 다 오르느냐? 다 안 올라요. 우리나라는 성장주에 대한 개인 투자가들의 선호가 너무 세서 성장주 밸류에이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받는 나라예요. 정말 그래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보다가 우리나라 기업들 PER이 더 높아요. 엔비디아가 원래 기준으로 PER이 50배가 안 돼요. 미국에 있는 소재 기업들은 원래 말 기준으로 PER이 10배, 15배 고본절이에요. 기업의 경쟁력을 여기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은 해외 기업들하고 꼭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또 주주를 위한 그 주주 중심의 문화, 사회 정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투자와 관련된 걸 말씀드린 거예요. 부의 공평한 분배에 대한 이거는 샌델의 정의론, 여러 가지 정의론의 개념이 달라서 그것까지 우리가 논의를 확장시킬 수는 없어요. 오직 어식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를 신뢰해 주시는 분들의 계좌 수익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 논쟁은 차지하고 정말로 주주를 위한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옮기셔야 돼요. 이미 국민연금은 그러하고 있고 많은 보험사들도 그러하고 있고 많은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조정받으면 자꾸만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로 메타 같은 문화를 가진 나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해서 1년에 수익을 10조 달러를 더 애드시킬 수 있다고 쳐도 투자 자금이 가령 100조가 들고 그러면 ROE가 10%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존의 비즈니스는 ROE가 20% 나와. 그러면 100조를 들여서 새로 신규 사업을 가는 게 아니고 100조를 들여서 자사주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ROE가 더 올라가죠. 그죠?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나라의 기업들은. 그러니 오랫동안 강한 거예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전세 자금까지 포함하면 부동산으로 형성된 자산이 80% 정도 돼요. 개인 보유 자산에. 미국은 금융자산이 70%, 80%. 주식 관련 자산도 많고 월급 받으면 일정 비율만큼 주식으로 저축을 해요. 401k 기업연금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정부가 정권을 잡든 간에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정권 내놔야 돼. 우리나라는 달라요. 많이 막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바꿔주세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전체 비중은 총 자산 대비한 비중은 5%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가 1,000조 이상의 예금에가 있고 전세자금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된 게 80%예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로 옮겨가셔야 된다. 진작에 옮겨가신 분들은 너무 행복해해요. 그냥 이것저것 내가 막 그 개별 종목들 미국 주식 공부하기 싫으시면 그냥 인덱스 ETF를 사셔도 돼. 공격적이신 분은 나스닥 ETF를, 보수적인 분은 다우지수 ETF를, 중간은 S&P ETF를 사시면 미국 시장은 가치주도 자기 갈 길 가고 성장주도 자기 갈 길 가고 그래. 우리 시장처럼 가치주 간다 그러면 성장주 다 매도하고 이거 언더퍼폼 시키고 이거 솟구치게 우린 수급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어서 우린 시장이 계속 그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수 기준은 별로 올라가는 게 없어지는 이런 걸 계속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니까 미국 시장으로 혹은 또 다른 나라에도 새로 떠오른 나라들이 있죠. 근데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을 당할 때가 없거든요. 우리 시장의 코스피가 하루 거래대금이 10조예요. 미국의 웬만한 기업들은 하루 거래대금이 20조, 15조 막 그런 기업들 많아요. AMD라는 회사는 하루 거래대금이 30조예요.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 하루 거래대금 20조는 그냥 눈만 뜨면 넘어가요. 아침 9시 반 되면 엄청난 유동성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전 세계의 많은 기관들이나 이런 투자가들이 조정 바뀌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가분들은 우리 국내 시장에 그동안 너무 많이 시달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올라간 걸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주식하고 미국 주식은 거래하는 방법도 다르고 투자 기간도 달라야 되고 마인드도 달라야 돼요. 미국 주식은 좋은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지고 펀더멘탈이 뒷받침해주면 올라가는 거 그냥 계속 가요. 계속 가고 안 좋으면 더 내려요. 미국 주식은 그 대신에 펀더멘탈에 대한 것만 고민하면 돼요. 그 미공개 정보나 이런 쪽에 대한 그 전체적인 증시 관련된 감시 시스템도 그것도 차이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성과의 차이를. 호가를 못 믿게 만드는 거죠. 저게 진짜 정말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이게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는데 최근에 실적 우리 그 좋게 나온 기업들 제법 되잖아요. 좋게 나왔다고 주식을 팔아요.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진짜 좋게 나오면 거기에 맞게 올라가요. 또 그런 차이, 레귤레이션 정도의 차이다. 미공개 정보의 이용에 대한 처벌의 강도도 우리보다가 수십 배나 강해요. 그러니까 아예 미공개 정보 이런 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신뢰성이 더 가는 거죠. 그 말씀. 하여튼 국내에서 해외로 조금 옮기셔야 된다. 국민연금은 국내보다 해외를 2배 이상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기적인 과제인데 이건 이제 40대 이상 되시는 그 부분들은 다 해당될 젊은 분들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시간이 흘러가면요 저절로 우리 인구 구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여러분들 자산 내에 차지한 비중이 앞으로 20년, 30년 뒤 되면 지금 8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되면 강제로 줄어들 거예요. 부동산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거는 소수 지역만의 얘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저기 해외도 런던, 파리, 뉴욕 이런 데 집값은 잘 안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그래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달라지는데 그 나라의 사례를 빗대서 우리도 서울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구조는 많이 달라요. 런던도, 프랑스도, 뉴욕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출산율이 그래도 1.2명대 학계 출산율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 거기는 계속해서 지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서울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는 몇 년 시간이 흘러가면 가치조차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올라도 채권 수익률만큼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 4%, 5%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투자 목적에 보불이 끼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그러면 나의 노후의 생활 자금을 위해서 삶의 퀄리티와 병원비를 위해서라도 현금 흐름이 있는 채권 쪽으로 좀 옮기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제는 1년에 5%씩 안 오를 거니까. 전체 총 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는 인구가 조금 줄더라도 가구 수라도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가구 수가 안 늘어나요.
제가 놓은 애들까지 이제 분가해서 결혼을 하고 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까지 그러고 나면 이제는 가구수 늘어나는 그 이슈도 이제는 끝을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 또래들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그 집 가진 사람들 1,000만 명 이상이 돼요. 그분들의 44%가 지방에서 상경하신 분들이에요. 웬만한 생활 여건만 편의성만 만들어지면 다시 생활에 내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지방으로 좀 내려가도 괜찮다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서울 도심하고 수도권 외곽 이런 데랑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후가 훨씬 생활비에 안 쪼달리면 항원 이혼도 줄어들 거고 서로 이렇게 진짜 오손도손 정말 인생의 한경기인데 그 노후 시간이 그 한경기에 여행도 다니고 진짜 크루즈 타고 동남아도 다니고 세계 일주도 다닐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내 언젠가는 이 집을 지키고 있다가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그동안은 내가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어디 마트에 취업도 하고 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벌 거야. 그러면서 살아가는 부동산 거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장외 시장이에요. 호가가 없어지면 급속히 사라지고 좋아지면 급속히 좋아져요. 이번에 금리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예정대로 간다면 미국은 데이터 디펜던트 하니까 미국은 또 적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서 이창용 총재가 라스트 마일이 남았다 그랬고 이번 1월달 데이터가 12월 우리나라 CPI가 2.8이니까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이 한 번 정도 꿈틀거릴 여지는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가 끝났다가 아니라 부동산보다가 더 안정적인 쪽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저 또래의 베이비붐 세대의 이 노령층의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집 팔아서 생활비 쓰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럴 수 있죠. 저 집 언젠간 내 거 될 거야. 근데 아버지가 집을 홀로당 팔아버리면 자녀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그 대신에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이따 채권 투자해서 이자 또박또박 받고 또 거기에 조금의 수익률은 해외에도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남은 은퇴 이후의 노후의 삶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재미도 있고. 근데 부동산만 잔뜩 알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젊은 분들은 집 사는 걸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서울에 와서 출퇴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을 거니까 젊은 분들은 좀 달라요. 하여튼 우리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제 또래에 계신 분들, 제 전후로 이렇게 한 50년 된 분들은 부동산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애들 거예요. 애들하고 나하고 한 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하고 무촌인 제 아내랑 더 행복하게 살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셔서 채권으로 가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옮겨가시면 전세 자금에서 2억, 3억을 세이브해서 채권 쪽으로 옮겨가 있으면 1년에 1,000만 원 뭐 이상씩 현금 흐름이 거기서 나오면 월 100만 원이잖아요. 평생을 국민연금 내에서 받는 게 65세 지나야 받는데 그때 받는 게 월 뭐 우리나라 평균이 뭐 80만 원이다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요새 주택연금도 많이 이제 신청자가 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이랑 한 10년, 20년 뒤에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과도한 부동산 비중을 줄이셔서 안정된 노후 자금의 현금 흐름을 채권 쪽에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주식에만 너무 천착하지 말자. 해외 주식을 공부해 보면 국내 기업들보다가 훨씬 싸고 펀더멘탈 좋은 기업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대응을 이럴 때 할 때는 또 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트럼프 선거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이슈이다. 그래서 너무 막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성장주의에 대한 생각들, 성장주의에 대한 글로벌의 밸류에이션은 한국이 가장 높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국 금리는 저는 하여튼 미국은 무조건 데이터 의존적이니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서둘러 예단할 필요도 없고 미국 금리가 설사 안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미국 시장은 올라 있어요. 그리고 뭐 원래 새롭게 혁신적인 어떤 인더스트리 부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수업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짜 어제 축구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요르단전부터 해가지고 우선 그 후반 다 끝나고 나서 그 추가 시간에다 골을 넣어. 정말 오늘은 진짜 지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진짜 정말 연장 전반에 절묘한 페널티 에리어 좌측에서 좌측 골대를 향한 앞에 그 월을 쌓던 상대 축구 선수들 머리 위 한 진짜 요만큼 몇 센치 차이로 올라가서 구석에 딱 정말 새벽에 소리를 내가 얼마나 질렀는지 친구들이 뭐 놀래가지고 깼어요. 그 축구처럼 원래 여러분들의 투자도 지금 이제 1월달 막 지난 거예요.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뷰를 가지셔야지 무슨 소신을 가지시면 안 돼. 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시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돈 잃기 쉬운 사람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 돈 잃기 쉬워요. 여러분 절대 자산시장 관련해서는 신념을 가지시면 그건 도 아니면 뭐가 돼요. 절대 신념 가지지 마시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주말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